아무튼 메모 정혜윤. 일부 메모주의자. 메모해둘 걸. 내 선배에 관해 말하려면 이 1화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다. 어느 날 선배와 나를 포함한 4사람이 아산만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식사가 나올 때까지 지루하고 해서 이야기 경연 대회를 하기로 했다. 첫 번째 주제는 지금까지 먹어본 가장 맛있는 음식 이야기였다. 두 번째 주제는 가장 잊지 못할 책, 세 번째 주제는 가장 잊지 못할 사랑, 네 번째 주제는 가장 잊지 못할 노래. 다들 과거사를 살짝 혹은 상당히 부풀려서 제주껏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그런데 무슨 주제가 나오든 다 선배가 1등이었다. 지금까지 먹어본 가장 맛있는 음식 이야기를 나는 이렇게 시작한다. 아빠랑 철새 보러 가서 금강하구에서 해질녘에 가창 오리떼가 날아오르는 것을 봤어. 마침 그날 첫눈이 내린 거야. 그날 먹은 따뜻한 점점점. 선배는 이렇게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 일은 내가 감옥에 있을 때였어. 삶은 계란 2알이 나오는 특별한 날이 있었어. 점점점. 감옥에서 먹은 삶은 계란이라니. 이렇게 시작하면 다른 사람은 그냥 듣고 있어야지 어떻게 하겠는가. 선배 1등. 나에게 가장 잊을 수 없는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초등학교 때였어. 우리 반에 책을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었는데 선배는 이렇게 시작한다. 당시 목포의 조폭들은 전남 일대로 세력을 뻗어가고 있었어. 그렇게 조폭의 세력권에 있던 한 아가씨가 있었는데 조폭이 세력을 확대한다는데 어떻게 그 이야기를 자를 수가 있겠는가. 또 선배 1등. 나에게 가장 잊지 못할 책? 대학 때 기숙사에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봄날 오후에 누구라도 좋으니 이야기가 좀 하고 싶었어. 이 방 저 방 노크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너무 심심해서 할 수 없이 책을 펼쳤는데 점점점. 하지만 선배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다. 내가 폭력 혐의로 소년원에 갔을 때 그래도 고등학교 다니다 왔다고 내가 제일 유식한 거야. 우리 반 애들 대부분이 한글도 잘 몰랐어. 내가 소년원 반장이 되어서 각야 거겨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점점점. 선배 1등. 선배는 출소한 후 활동가가 되었고 결혼도 했고 아들도 낳았다. 그 아들이 어렸을 때 일이다. 아들은 딱히 할 일도 없고 해서 사촌들을 따라 피아노 학원에 갔다. 선배 아들은 레슨비가 없으니 따로 수업을 받지 못했고 어깨 너머로 사촌들이 배우는 것을 구경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 어깨 너머로 배운 실력이 사촌들을 능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렇게 중학생이 된 아들이 예고를 가고 싶다고 선배에게 선언했다. 하지만 노동운동 활동가가 어떻게 아들에게 예고 입학을 위한 국내 최고의 레슨을 받게 할 수 있겠는가. 선배는 고개를 숙였다. 사정을 딱하게 여긴 학교 음악 선생님이 자신이 성심성의껏 가르쳐 보겠다고 자원했다. 아들은 방과 후에 음악 선생님에게 수업을 받았다. 기쁘기 짝이 없게도 아들은 예고에 합격했다. 아들이 예고에 합격하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선배는 아들이 예고에 다닐 때도 단식과 길거리 청야 농성으로 날밤을 새웠다. 까칠해진 얼굴로 어쩌다 집에 들어오는 아빠와 아들 사이는 서먹서먹했다. 아들은 그 좋아하던 피아노와도 멀어졌다.
나는 오랜만에 만난 선배에게 아들이 방문을 잠그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슬럼프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며칠 뒤에 큰맘 먹고 피아니스트 글렌 굴드 전집을 선물했다. 그러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아들이 글렌 굴드의 음악을 듣고 다시 피아노 연습에 매달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음악의 힘이 놀라운 것인지 아들의 힘이 놀라운 것인지 혹시 나의 힘일지도. 어쨌든 나는 이 소식을 듣고 고향되었고 한 번 더 좋은 선물을 해보고 싶었다. 기회는 기다린 자에게 온다고 했던가? 예술의 전당에서 세계적인 성악가가 내한 공연을 하게 되었다. 나는 VIP 티켓 2장을 마련했다. 선배, 이 티켓은 마법의 티켓이야. 이거면 아들과의 관계는 봄 햇살에 얼음 녹듯 풀리고 선배는 단 한 번의 노력으로 지상 최고의 아버지로 자리매김하게 될 거야. 일은 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었다. 선배는 낡고 더러운 차를 세차까지 한 뒤 깨끗한 옷을 입고 아들을 태워 예술의 전당으로 향했다. 공연이 끝난 후 득달같이 선배에게 전화를 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말이 들려왔다. 미안해. 나 사실 공연 안 봤어. 선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분명히 예술의 전당에 간다고 했잖아요. 사연인 즉슨 아들은 아빠의 공연 초대에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서 학교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단다. 그 자랑을 가만히 듣고 있던 반 친구가 한 명 있었다. 성악을 전공하는 친구였다. 그 친구 또한 집안 형편이 어려웠다. 친구는 평소 흠모에 마지 않던 그 성악가가 한국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차마 부모님에게 공연 티켓을 사달라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아들은 아빠에게 말했다. 아빠 말고 친구랑 공연에 가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싫은 게냐? 아니에요. 아들은 사연을 말했다. 내 친구가 저보다 그 공연이 더 보고 싶을 거예요. 아들아, 왜 안 되겠니? 이렇게 해서 선배는 아들과 아들 친구를 뒷좌석에 태우고 예술의 전당에 가서 자신은 공연장 밖에서 아이들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이다. 내가 공연을 보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말아줘. 내 인기는 공연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을 찌르고 있어. 공연을 마치고 나오는 두 애들의 모습을 네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말해주세요. 애들이 넋이 나가 있었어. 두 아이가 걸어오는데 걷는다기보다는 분홍색 구름에 둥둥 떠서 오는 것 같았어. 살짝 취한 듯이 얼굴도 발그스레하고 알딸딸해 보이는 게 맛이 간 것 같다고 해야 하나? 애들이 선배 보자마자 처음 한 말이 뭐예요? 약간 호흡 곤란 증세도 보이는 것도 같고 두 놈 다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 음악이 그렇게 어려웠냐고. 음악이 그렇게 어려웠냐고 내가 먼저 물어봤지. 그랬더니요. 일단 좌석 위치가 좋았고, 네, 그게 바로 제가 각별히 신경 쓴 부분이에요. 그리고요, 아이들이 참 놀라운 말을 하더라. 인간이 아무리 괴물처럼 보여도 인간은 천사라는 거야. 그런 음악을 만들고 그런 노래를 부르니까. 그리고 또 아이들이 깜짝 놀랄 말을 했어. 어떤 말요? 눈물이 날 뻔했대. 음악이 슬퍼서? 아니, 아름다워서. 맞아요. 너무 아름다워도 슬퍼져요. 이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겠대.
그냥 지금처럼 음악을 하면 되겠대. 음악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였는데 그런 생각이 사라져 버렸대. 음악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분명하대. 오늘 그 성악가처럼 그냥 뜨겁게 음악을 사랑할 수 있으면 된다고 느껴졌대. 와, 끝내주네요. 난 그 뒤로 이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배의 근황을 친구에게 말해줄 일이 있었다. 그때 난데없이 이 이야기가 생각났다. 내 이야기를 다 들은 친구는 감탄했다. 이 이야기에는 소년들의 성장, 화해, 꿈, 감동 다 있네. 기분 좋은 이야기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친구에게 물었다. 나 훌륭하지, 그치? 응,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봐도 돼? 물론이지, 뭐든지. 그 성악가 이름이 뭐야? 응? 그 세계적인 성악가 말이야. 나도 그 사람 노래 들어보고 싶어. 그게 점점점. 일을 어쩜 좋아. 다른 것은 모두 기억나는데 이야기를 완성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바로 그것. 세계적인 그분의 이름이 기억나질 않는 것이다. 기억 안 나? 잠깐만 기다려봐. 나는 죄 없는 입술을 질겅질겅 씹었다. 내 친구의 얼굴은 실망감으로 물들고 나의 훌륭함은 퇴색하고 이야기의 감동과 깊이는 빛이 바래고 내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가고 그분 이름은 기억나지? 그럴 줄 알았어. 그분 이름은 나의 훌륭함은 저 멀리 아스라이 사라지고 내 마지막 탄식은 이랬다. 메모해 둘 걸. 비메모주의자의 고통. 내가 아무튼 메모를 쓰겠다고 하니 회사 후배가 말했다. 선배 메모 안 하잖아요. 맨날 잊어버리고 저한테 물어보거나 지적받잖아요. 그건 부장님 지시상 뭐 그런 것만 잊어버리는 거고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다 기억한단다. 웬만하면 다 잊어버리는 것 같던데? 그거야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많지 않아서 그렇지. 선배도 한마디 거들었다. 그건 아니지. 성공한 사람들의 메모 습관. 그런 거 써야 하는데 넌 일단 자격이 안 되잖아. 성공했다고 보긴 어렵지. 이거 왜 이래요? 나도 곧 성공가도를 달릴 예정이에요. 성공의 기준이 달라서 그렇지 아직 숨겨진 보물이에요. 아직까지 숨겨져 있으면 보물이 아니란다. 친구는 또 이렇게 말했다. 진실하지 않은 책이 나올 것 같다. 왜? 너 메모 안 하잖아. 메모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차라리 아무튼 실수 어때? 나는 메모를 하지 못한다. 내 친구의 말은 절반만 맞다. 내 친구는 내가 메모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받는지 모른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나는 좋은 생각을 들으면 전혀 숨기지 않고 아낌없이 감탄한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열렬히 표현한다. 감탄하고 사랑할 만한 것이 여기 내 앞에 있는데 그걸 왜 참아야 하는가? 야, 진짜 좋은 생각이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 이런 것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100년 뒤에도 살아남고 불멸해야 해. 네 머리는 인류 정신의 유산이야. 네 뇌는 알코올에 넣어서 방부 처리하고 유리병에 보존해야 해. 너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기쁘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메모를 하고 싶어진다.
그런데 나는 메모를 하지 못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이야기가 더 듣고 싶기 때문이다. 이야기에 홀려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풍경이 아름다우면 카메라를 꺼내는데 나는 사진을 찍지 않는다. 이미 풍경 속으로 들어가 있다. 하지만 몇 초가 흐르면 나는 그 좋은 이야기도 잊어버릴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잊지 않으려고 초인적으로 노력한다. 잊지 말자. 잊지 말자.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집중한다. 만약 누군가 어머 반가워 오랜만이야 하고 내 손을 잡으면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한다. 안 돼, 안 돼. 건드리지 마. 나 지금 중요한 생각 중이야. 건드리면 다 날아간다고. 이런 일상은 상당한 장점이 있다. 우선 억지로 암기하는 것이 어찌나 힘든지 기초 대사량이 늘어난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머리를 쓰기 때문에 두뇌 개발, 집중력 강화, 암기력 증대, 심지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또 웬만한 일에는 무심해질 수 있다. 자극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누가 나에게 악의적으로 상처 주는 말을 했다 손 치더라도 나는 못 알아들었을 것이다. 그게 그 뜻인지 잘 모른다. 딴 데 정신 쓸 틈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쓸데없는 일에 힘을 빼앗긴다. 나는 적어도 방금 일어난 유쾌하지 않은 일을 상상 속에서 더 키우지 않을 수는 있었다. 그 결과 웬만한 일에는 일이 일비하지 않는 침착한 사람이라는 뜻밖의 평판까지 듣기도 했다. 아무리 눈부신 광고가 흘러가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충동 구매가 줄어든다. 이렇게 살다 보니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는 줄도 모르는 아주 중요한 능력, 무관심의 능력이 생겨났다. 나는 무관심의 능력의 대가다. 물론 이건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이런 능력을 다르게 표현한다. 사람이 좀 이상해. 나사가 빠진 것 같아. 뭔가에 빠져 있는 것 같지? 걸을 때도 땅만 보고 걷더라고.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반박하고 싶다. 가로치고 물론 거의 반박 안 한다. 가로 닫고. 자아라고 하는 것 말이다. 대체 자아란 무엇일까? 옛날에는 한 사람의 자아는 그 사람의 행동으로 알아볼 수 있다고 여겨졌다. 그 뒤에는 내적인 삶으로 한 사람의 자아를 이해했다. 스탕달의 소설 적과 흙에서 줄리앙 소렐은 행동할 때가 아니라 자기 방에서 가로 열고 내 방이 있었지. 가로 닫고. 혼자 복잡한 고뇌에 빠져 있을 때 가장 그답다. 보이지 않는 그가 보이는 그보다 더 그답다. 하지만 카프카의 소설 성의 K에 대해서 우리는 그를 괴롭히는 내적인 고뇌가 어떤 것이었는지 알 수 없다. 그는 이상한 상황에 갇혀 있다. 그렇다면 한 인간이 처한 상황이 그 사람의 자아일까? 내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상황이 전부라면 인간이란 무엇일까? 상황이 같다면 다 똑같은 인간일까? 우리는 카프카가 소설에서 예언한 것처럼 이렇게 말한다. 내 상황이 그래. 어쩔 수 없었어. 또는 너가 내 상황을 알아? 그럼 혹시 저 아래 무의식이 한 사람을 설명할 수 있을까? 아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스쳐가는 정보로 가득하다. 내면은 중심도 없고 깊이도 없이 포착될 수 없는 모습으로 흘러간다. 가령 이런 식이다. 차가 막히는 것을 보니 백화점 겨울 세일이 시작되었나 보네. 지난 겨울엔 롱패딩이 유행이었는데 올해는 뭐지? 올해의 유행 색깔은 라임색이었지. 그나저나 올해 마라탕집이 유행이라더니 정말 많네. 나는 매운 건 좋아하지만 위가 약하단 말이야. 언제 먹어보나.
그러고 보니 연말 모임 식사 장소도 정해야 하네. 지금 방어철이라던데 방어를 먹어야 하나? 방송에 나온 국민 셰프가 한다는 식당도 가보고 싶은데 예약이 힘들겠지? 괜히 비싸기나 하고. 가성비 좋은 식당 좀 찾아봐야겠어. 하지만 이렇게 먹을 생각만 하면 다이어트는 실패야. 지난해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히비스커스 차가 인기였지. 근데 저 여자도 다이어트 좀 해야겠네. 내 경험으론 다이어트보단 간헐적 단식이 더 좋았어. 피트니스 클럽도 좋아. 그런데 그 많은 피트니스 클럽들은 다 잘 되나 몰라. 그 사람 피트니스 클럽 다니면서 찍은 프로필 사진 정말 몰라보게 변했던데. 자존감이 높아졌다고 했지. 부러웠어. 나도 못할 건 없지. 그런데 돈이 문제야. 비싸잖아. 이런 무의식의 흐름은 어지간히 길게 쓸 수 있지만 그 말 속 어디에도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안정되고 굳게 뿌리 내릴 곳을 찾기 힘들다. 우리의 자아는 어디서 들은 말, 인터넷 어딘가에서 잠깐 본 것의 나열일 수도 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믿지 않을 근거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우리의 무의식은 부드러운 안개에 뒤덮인 신비로운 수수께끼가 더는 아닐 수 있다. 나는 늘 말한다.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잘 해내고 살기에도 시간과 힘은 터무니없이 부족해. 세네카가 말했어. 삶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낭비한다고. 그런데 이 말을 꼭 속으로 뭔가를 억누르면서 한다. 이건 말뿐이고 현실 세계에 나는 늘 삶을 낭비한다. 늘 쓸데없는 일에 힘을 빼앗긴다. 늘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더 많이 한다. 나에게도 뇌라는 것이 돌아가고 있는 중이라면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를 끌어내는 데 쓰고 싶고 죽을 때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아보고 싶은데 잘 안 된다. 나는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아쉬워하는 사람의 괴로움을 겪는다. 더 슬픈 것은 정열을 기울인 많은 일이 무의미로 끝났다는 점이다. 열정적으로 무의미한 일을 하느라 최소한 다른 무의미한 일을 하지는 않았다. 정도로 위안을 삼아야 할까? 그러나 열정적이기 위해서는 열정적인 동시에 무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맞다. 나는 혼자가 되기를 기다린다. 이런 슬픔을 안고 낮 동안 비메모주의자로 살았던 나는 혼자가 되기를 기다린다. 사방이 고요해지고 혼자 있을 때가 되면 진심으로 기쁘다. 이제야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 그때 차분히 앉아 메모를 하고 싶어진다. 글도 쓰고 싶다. 그렇게 버지니아 울프가 말한 자기만의 방, 듀라스가 말한 자기만의 책상, 혹은 나의 커다란 초록 테이블 앞에 걸터 앉았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깨끗이 얼굴을 씻고 영혼의 세수를 위해서 드디어 펜을 들었는데 근데 내가 뭘 적으려고 했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에이 설마. 그러나 진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렴풋하다. 낮에 뭔가 좋은 말을 듣긴 들었는데 그게 뭐였더라? 힘이 빠진다. 핸드폰에 든 종이 쪼가리에 든 메모에 둘 걸. 후회가 된다. 상실의 고통이 시작된다. 오늘 하루가 날아간 것 같다. 적어도 그 순간엔 그보다 더한 고통은 없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 고통이 싫지 않다. 내가 중요한 것을 잊었음을 무난하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느껴서 좋다. 그래서 나의 하루를 신문한다. 그때부터가 중요하다. 나 자신에게 묻는다. 그 이야기의 시작이 뭐지? 그 이야기의 어디가 그렇게 좋았어? 왜 좋았어? 이렇게 낮에 좋았던 그 이야기들은 밤에 중요한 질문이 되어 간다.
시간이 서서히 흐르고 마침내 그 좋았던 이야기들이 달처럼 떠올라 그 이야기들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날은 운수 좋은 날이다. 그런데 아무도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는다면, 타인은 많아도 내게 중요한 타인이 없다면, 기억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래서 메모의 고통조차 느끼지 않는다면, 그날은 새처럼 날아가 버린다. 물론 다른 고통도 있다. 불면의 고통이다. 메모장에 적어두려고 했던 것이 몇 달 뒤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다. 잠자기 직전 혹은 잠이 막 들었을 때 그렇다. 일어나서 불 켜고 적을까? 아니면 그냥 잘까? 일어나서 적으면 잠이 다 깰 텐데, 그냥 자면 또 잊어버릴 텐데, 깨면 내일 피곤할 텐데, 자면 다시 기억 못할 텐데, 이 도돌이표 같은 번민으로 불면의 고통을 겪는다. 하지만 노력하면 더 나아진다는데 잠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던 때도 있었다. 밤에 피로가 싫은 게 아니라 너무 푹 잠만 자서 괴로울 때가 있었다. 당시 나에게는 힘과 젊음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벌떡 일어나서 깊은 밤을 배회했다. 다행히 그 밤 빛이 있었다. 책이었다. 한 외로운 사람이 불을 켜고 책을 읽는다면 그 시간은 영혼의 시간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실제로 내가 좋아하는 책들에는 늘 영혼이 있었다. 나는 그 시간 덕분에 좋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육체적 기쁨인 것을 알게 되었다. 좋은 이야기가 나를 공기처럼 에워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몇 년 전 나는 그때의 모든 감정을 담아낼 만한 시를 발견했다. 그 시는 내게 많은 일들이 시작되었던 순간의 충동들을 떠오르게 했다. 당시에 나는 알고 싶었던 것이다. 내가 왜 막연히 괴로운지, 내가 되고 싶은 게 대체 무엇인지, 삶을 향한 내 사랑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 그 시의 일부분은 이렇다. 당신 꿈의 한가운데 있는 근심, 그 근심의 한가운데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한마디 말을 주고 싶어요. 나는 당신만이 잠시 깃들여 지내는 공기가 되고 싶어요. 남들 모르게 꼭 필요한 공기가. 마거릿 에투드, 잠의 변주 중에서. 그 당신을 지켜줄 한마디 말, 그것은 결국 내게로 왔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언젠가 그 이야기도 들려줄 날이 있을 것이다. 나는 왜 메모주의자가 되었나? 나도 메모의 화신이었던 때가 있다. 취업 준비를 앞둔 시점이었다. 갑자기 스스로 달라져야 한다고 결심했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게 하필이면 서점 계단이었다. 그날 나는 그 당시 나를 자기 연민에 빠지게 했던 비애, 그것의 정체를 깨달았다. 나의 비애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를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남들이 알아봐 주길 원했다는 것이다. 나의 비애는 스스로 인정하고 존중할 만한 그 어떤 일을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이었다. 이 초라함이 비애의 정체였다. 나는 이것을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채 눈물로 인정했다. 나는 너무 후져. 슬픈 세상에 기쁜 인간이 되고 싶었다. 사실 나는 자주 과대평가되었다. 실제 나보다 더 잘나 보이고 장차 더 잘해낼 것으로 보였다. 나는 아무튼 기대주였다.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머릿속은 빈 깡통이고 마른 앵무새처럼 남의 말이나 따라하고 있었는데 말이다. 물론 나도 그런 시선을 우월감 속에 은근히 즐겼다. 그런 태도를 가리키는 단어가 있다. 허영심이다. 그렇지만 언젠가 들통이 나서 망신당하지 않을까 내심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상처는 상투적인 것에서 온다고 했던가. 그 말은 나에게 적용시키면 맞다. 부끄럽다면 최대한 빨리 그만두는 것이 좋다. 지만 이 간단한 문장 하나 살아내는 것도 쉽지 않았다. 못하겠어요.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솔직하게 인정하면 그만이겠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기대받는 것만큼 진짜로 잘해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또한 내게는 있었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잘하고 싶었다. 어느 날 정말로 갑자기 결심했다. 달라지기로. 뭔가를 하기로. 그만 초라하게 살기로. 제일 먼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떠보는 일을 그만뒀다. 누가 나를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지 관찰하는 일도 그만뒀다. 누군가 나를 좋게 생각한다고 넌 내게 딱 걸렸어. 기뻐하는 일도 나쁘게 생각한다고 앙심 품는 일도 그만뒀다. 남의 마음에 들지 않을까 걱정하는 일도 그만뒀다. 삶이 간결해져서 좋았다. 그 대신 앞으론 뭘 할까만 생각했다. 세상 어디선가 나를 필요로 한다면 거기 가서 그 일을 잘해내고 싶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세상이 필요한데 세상이 과연 나를 필요로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세상에 관심을 가질 마음이 있는데 세상도 나에게 관심을 가질 마음이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건 마치 나에겐 사랑이 필요한데 누가 나를 사랑해 줄지 알 수 없는 것과 같았다. 그때 당시 나는 더는 무의미하게 살고 싶지 않았고 무의미하게 살지 않은 것 그것이야말로 행복이라고 믿었다. 나는 르포 작가가 되고 싶었다. 가뜩이나 나도 혼란스러운데 다른 사람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듣고 싶었던 이유를 그때는 몰랐다. 몇 년 전에야 그 감정의 정체를 알았다. 나는 인간을 위로하고 기쁨을 주고 싶었던 것 같다. 그 일에 기쁨을 느꼈다. 그 일을 할 때 보람을 느꼈다. 슬픈 세상에 기쁜 인간이 되고 싶었다. 내가 없으면 볼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싶었다. 현실의 또 다른 측면에 불을 비추고 싶었다.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당시 나로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었다. 나 자신이 현실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없었다. 내 눈 두 개는 세태에 영합하면서도 아닌 척할 줄 아는 나의 영리하고 째째한 자아에 깊숙이 물들어 있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메모의 화신이 되었다. 나 자신을 위한 메모를 했다. 문구점에 가서 가장 두꺼운 노트를 몇 권 샀다. 거기에 책을 읽고 좋은 문장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나에게 도움이 될 생각들을 꿀벌이 꿀을 모으듯 모았다. 그때 나는 노력하면 좀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근거는 하나도 없었다. 그래도 믿어야 했다. 믿기 위해서라도 나 스스로 근거를 마련해야 했다. 나에게 없는 것을 인정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내 마음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마음의 법칙이란 것이 있다. 바뀌려면 죽기 살기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가장 좋은 것, 믿음직한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
나의 내일은 오늘 내가 무엇을 읽고 기억하려고 했느냐에 달려있다. 내가 밤에 한 메모, 이것으로 나의 내일이 만들어질 것이다. 나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나의 메모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없었다면 그렇게 열심히 메모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때는 노트를 신성시했다. 언제 어디서나 꼭 붙들고 있었다. 지하철역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안에서, 신호등 앞에서 노트를 들춰보던 나를 떠올릴 수 있다. 만약 집에 불이 났고 소방관이 그 노트를 구해 번쩍 들고 나온다면 나는 그분의 섬세함에 몸을 부르르 떨면서 사랑에 빠졌을 것이다. 나를 구해온 거니까. 그때의 노트들은 이제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메모들은 지금의 내 삶과 관련이 깊다. 나였던 그 사람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당시 노트에 쓴 것들이 무의식에라도 남아있으리라 나는 믿는다. 어느 날 무심코 한 내 행동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 믿는다. 이게 메모를 하는 가장 큰 이유인지도 모른다. 무심코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좋은 것이기 위해서, 혼자 있는 시간에 좋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살면서 세상에 찌들지 않고 심하게 훼손되지 않고 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단어를 읽지만 그 단어를 살아낸다. 모든 노트의 맨 앞부분에는 항상 상당히 조악한 그림을 그려 넣었다. 이동 중인 인간의 모습이었다. 한 빼빼 마른 인간, 한 발은 땅에 딛고 다른 한 발은 땅에서 뗀 그림이었다. 내가 발을 땅에 딛게 하는 힘, 그 땅에서 발을 떼게 하는 힘, 둘 다 바로 메모였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책에서 읽은 좋은 생각들을 대략적으로 써놓았다. 오늘의 문장 같은 것이었다. 거기에 눈에 불을 켜고 라는 제목을 달아두었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눈에 불을 켜고 서로의 일기.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생계를 꾸려가야 올바른 생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서로의 일기. 나의 일기장이 사랑의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나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세계,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만 적고 싶다. 플로베르. 나를 괴롭히는 뭔가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나의 크기를 모른다는 거지. 나 자신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해. 어느 정도까지 당길 수 있는지 근육의 힘을 알고 싶어. 오늘의 문장은 밑에 여백을 남겨놓고 썼다.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여백에 계속 내 나름의 각주를 달았다. 그러다 여백이 점점 늘어나더니 결국 오늘의 문장은 왼쪽 페이지에만 쓰고 오른쪽 페이지는 아예 비워두게 되었다. 그 오른쪽 빈 공간에 생각날 때마다 생각을 덧붙이고 붙였다.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하는 것은 꽤 재미있었다. 더 많이 덧붙이고 싶어서 페이지들이 무한히 늘어나는 노트를 상상했다. 빈 공간에 단어를 써놓는 것의 의미는 생각보다 크다. 친구라고 쓰면 나는 그 단어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싶다. 무지개라고 쓰면 그 단어를 보고 싶다. 그런 단어들은 아주 많다. 흑조, 4월의 눈, 호랑가시나무, 러시아식 꿀커피. 나는 그 단어들을 여행의 단어들이라고 불렀다. 내 몸이 아니라 내 마음을 움직이는 단어들이었다. 각각의 단어들에는 사연이 있다. 그러나 내가 왼편에 얼마나 멋진 문장들을 옮겨 썼듯 나의 삶은 오른쪽 페이지에 아직 완전히 쓰이지 않은 채로 있었다. 그 엉성한 생각들은 좀 더 정교해지고 정확해지다가 언젠가는 현실이 되어야 했다.
나는 점점 더 쓰이지 않은 페이지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익숙해졌다. 나는 과거보다는 미래를 생각하고 싶었다. 내 메모장의 여백이 현실보다 더 중요한 현실 같았다. 먼 훗날 나는 보르헤스가 이것을 아주 멋진 문장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단어를 읽지만 그 단어를 살아낸다. 우리는 단어를 읽지만 그 단어를 살아낸다. 메모에 관한 10가지 믿음. 메모같이 사소한 일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누군가 내게 묻는다면 이렇게 되묻고 싶다. 우리는 항상 사소한 것들의 도움 및 방해를 받고 있지 않냐고. 강아지가 꼬리만 흔들어도 웃을 수 있지 않냐고. 미세먼지만 심해도 우울하지 않냐고. 소음만 심해도 떠나고 싶지 않냐고. 그리고 또 말하고 싶다. 몇 문장을 옮겨 적고 큰 소리로 외우는 것은 전혀 사소한 일이 아니라고. 사소한 일이란 말을 언젠가는 자그마한 기적이라고 부르고 싶어질 것이라고. 작은 불씨가 새로운 불길을 만든다. 이 구절이 나오는 곳은 단테의 신곡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 중 어디일까? 답은 천국편이다. 사실 세상은 망각에 딱 맞게 만들어져 있다. 구태여 기억할 필요도 적어놓을 이유도 없는 일로 가득하다. 우리 삶은 시간을 쓰고 쓰레기를 만드는 일이다. 그렇다면 나는 망각에 딱 맞는 세상에서 굳이 왜 무언가를 메모했을까? 나를 메모하고 싶게 만들었던 믿음을 적어보고 싶다. 하나, 나 스스로 나 자신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해보고 싶다. 둘, 미래에 내가 해낼 일을 기뻐하고 싶다. 셋, 더 나아지려고 애쓴다.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넷, 내일은 더 나아진다. 조금씩 바꾸면. 다섯, 우리는 피하고 싶은 단어들을 곧 마주친다. 암, 골다공증, 우울증, 노화, 실패, 외로움, 상실, 배신, 죽고 싶은 마음. 그러나 미래에 이것만 오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다른 것도 오게 해야 한다. 어두움 외에 뭔가가 와야 한다면 그 오는 것은 빛처럼 아주 좋은 것이어야 한다. 운명이다 라는 말이 있지만 운명에 맞서다 라는 말도 있다. 나에게도 운명에 맞설 마법의 주문, 마법의 단어가 필요했다. 사실 우리의 운명은 늘 변화 중이다. 앞으로 다가올 나의 인생이 내 영혼의 어떤 반응일 가능성은 적지 않다. 우리는 대체로 과거는 짐스러워하고 미래에는 눈을 감는다. 그러나 메모를 한다는 것은 미래를 생각하고 그 미래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나는 가장 좋은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있다고 믿는다. 세계가 더 나아지고 있다는 믿음, 혹은 결국 내 인생은 잘 풀릴 거야 라는 믿음을 가져서가 아니다. 그런 믿음은 없다. 세상은 아수라장이다. 나는 늘 실수하고 길을 잃고 발전은 더디다. 나는 나 자신의 후짐 때문에 수시로 낙담한다. 그래서 더욱더 나 자신이 더 나아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고 세상이 더 좋은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다. 마음은
어둡지만 미래에 대한 계획은 있다. 네루다의 시처럼 우리에게는 아직 노래하지 않은 작은 단어들이 있다. 6. 다들 이 사회에 사느라 괴로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실체를 알고 싶던 말이 있었다. 난 이 말이 귀신 이야기보다 더 무서웠다. 너도 사회 나가봐라. 대체 사회의 힘이란 얼마나 막강한 것일까? 지금까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사회는 숫자와 상식, 규율과 보고서로 가득 찬 곳이다. 숫자와 상식, 규율로 모든 것이 환원될 때 우리 마음은 괴롭기 짝이 없다. 사회는 언제나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이 괴로움을 주는 사회를 그대로 따라 살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이 사회와 좀 다른 인간이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다행히 사회에는 없고 인간에게는 있는 수많은 능력들이 있다. 우리를 덜 우울하게 만드는 능력들이다. 상상력과 호기심, 다른 사람을 덜 수치스럽게 하는 배려,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적인 사랑,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개의치 않는 고독한 열정,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자제하는 마음. 그래서 세상은 아침에 눈뜨고 일어날 만하다. 페소아 시인의 말처럼 인간적인 것은 모두 내 마음을 움직인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들 속에는 슬픈 세상에 깃든 인간의 이런 사랑스러움이 없었던 적이 없고 내 눈에는 이런 것들이 아주 아름다워 보인다. 한때는 사회가 나를 제 맘대로 소유할 뻔했던 적도 있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사회가 그 일을 하고 만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내 생각의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만다. 결국은 대다수의 시선에 의존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어쨌든 사회 속에서의 삶이 수동적일수록 능동적인 부분을 늘릴 필요가 있다. 사회가 힘이 셀수록 이 사회와는 조금 다른 시간, 고정관념, 효율성, 이해관계와 무관한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사회가 힘이 셀수록 개인이 자기 자신으로 사는 사적 자유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 사회가 힘이 셀수록 그저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가만히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살 필요가 있다. 메모를 하는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자신에게 선물하는 셈이고 결과적으로 메모는 자신감 혹은 자기 존중과도 관련이 있다. 스스로 멈추기 때문이다. 스스로 뭔가를 붙잡아서 곁에 두기 때문이다. 7. 세상만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어두움이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자기만 아는 것들, 거의 이해하는 것이 없다는 것, 실수했다는 것, 후회스럽다는 것, 말만 앞선다는 것, 유치하다는 것, 속이 좁다는 것, 수시로 자기 비하의 유혹에 빠진다는 것, 거의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것, 칭찬에 중독되었다는 것, 중요해 보이고 싶어 한다는 것, 무조건 이기고 싶어 한다는 것, 돈을 심하게 밝힌다는 것, 남과 비교를 너무 많이 한다는 것, 비판을 감당 못한다는 것, 지나치게 방어적이라는 것,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한다는 것. 우리 안에 어두움이 다 나온다면 세상은 인류 멸망의 아침처럼 어두워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슬퍼할 줄 아는 것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다. 이 씁쓸함은 여행으로도 쇼핑으로도 해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둠 속에서 함께할 것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쓰다듬을 머리카락 같은 것, 파고들 품 같은 것,
나눌 체온 같은 것, 이를테면 온기 같은 것. 우리 마음에 밝음이란 게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 지상에 존재하는 가장 부드러운 밝음, 마치 어려운 용서와 화해처럼 부드럽고 좋은 것. 그것은 더 나은 방향으로의 변화와 절대로 뗄 수 없다. 다만 문제는 이런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행기가 날아오를 때 활주로가 필요하듯 우리도 날아오르려면 토대가 필요하다. 그 토대는 자신이 택한 삶의 새로운 원칙과 새로운 시선으로 가득 찰수록 좋다. 이 원칙과 시선으로 가득한 메모는 우리에게 딛고 날아오를 토대가 되어준다. 우주 만화에서 이탈로 칼비노가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의 변화라는 최초의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다른 변화가 뒤따르기 시작한다. 세상 무엇도 인간이 변하기 전에는 변하지 않고 새로운 인간이 된다는 것은 매일매일의 단련의 결과다. 8. 외롭고 무서운 문장 하나를 적어보겠다. 그는 세상 무엇과도 무관했다. 파우스트의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는 이렇게 생각했다. 살려놓아야 할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타노스는 또 어떤가?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산다면 아마 우리는 서로를 지켜줄 수 없을 것이다. 누군가 죽어도 눈 깜짝할 것 하나 없다. 나와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이런 사회에선 각자 타살당하지 않기만을 바라야 한다. 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능력이야말로 현대인에게 가장 부족하다. 이 세상엔 우리의 관심을 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니까. 우리는 스치듯이 살아가는 방법을 이미 많이 배웠다. 마치 스마트폰의 기사를 검색하는 손가락의 가벼움처럼. 그러나 무엇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가슴 아리게도 설레는 느낌도 없이 살게 된다. 삶은 시들하다. 시들한 사람의 특징. 아무것도 관심 없어. 그러나 메모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리가 없다. 메모는 절대적으로 나 자신과 상관이 있는 일이고 내가 뭔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싶어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냥은 살지 않는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자신을 맞춰가면서 산다. 마치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듯이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진다. 자기 창조도 변화도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달라졌다는 뜻이다. 지금과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다면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우리가 가치를 두는 것은 외부를 바라보는 시선뿐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얼굴과 몸짓, 표정, 눈빛마저 바꾼다. 나는 나의 가치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살리는 이야기의 질에 달려있다고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다. 9. 마음이 꽉 차는 날이 있다. 가장 빈틈없고 다른 감정이 들어설 여지 없이 완벽한 감정은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희망이나 사랑이 아니다. 그럼 무엇일까? 쉼보르스카 시인이 쓴 대로 영리하고 재치 있는 데다가 부지런하기까지 한 것. 새로운 임무에 언제라도 적응할 채비를 갖추고 필요하다면 끈질기게 기다리는 것. 용감하게 미래를 응시하는 것은 오로지 증오뿐이다. 하지만 증오는 조만간 우리의 생기를 빼앗을 것이다. 반대로 뭔가가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줬다면 그것이 실제로 좋은 것일 때만 그렇다. 마음이 증오나 원한으로 꽉 차는 날이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꽉 찬 마음에 균열을 낼 수 있도록 재빨리 펼쳐볼 수 있는 것이 손에 잡히는 가까운 곳에 있으면 좋다.
나의 경우엔 이런 날 꼭 보던 메모가 있다. 꽃이 폈다. 바깥에 좋은 것 많다. 나가 놀아라. 네 생각 바깥으로 나가 놀아라. 그리고 또 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말이다. 전현 머리를 잘라버려 1분에 한 번씩. 반대로 마음이 텅 빈 날이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인 내 앞에서 세상이 늘어지게 하품을 하는 날이다. 그때 세상이 텅 빈 것 같다고 느끼지만 사실 그 빈 공간은 비어 있지 않다. 이 빈 공간을 꽉 채우는 3대 에너지가 있다. 첫 번째, 재미없어 에너지. 오늘날 재미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 중형을 저지른 짓으로 간주되어 철퇴를 맞고 유배를 가야 한다. 그렇다면 남들이 대체로 재미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능 프로그램, 연예인의 사생활, 셀카, 맛집 탐방, 자극적인 뉴스, 게임, 축구. 그러나 나는 남들이 재미있다고 하는 것이 재미없다. 우리 사이에는 공통의 화제가 없다. 재미없어라는 진단은 신속하게 내려지고 우리 사이의 거리는 무한대로 벌어지고 빈 공간이 생성된다. 그런 날에 메모를 한다면 이렇게 쓸 것이다. 텔레비전은 온통 재미있는 뉴스뿐인데 당신들은 우울하다고 마르그리트 듀라스는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재미를 느끼는 것이 있을까? 누군가 그러는 너는 뭐가 재미있어? 라고 물어봐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있다. 내가 재미를 느끼는 것은 활짝 핀 꽃그늘 아래 또는 별빛 아래를 걷는 것이다. 시원한 바람과 맞서며 해변을 걷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깜짝 놀라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다 있어? 세상이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기만 하다면 어떻게 즐겁게 살 수 있겠는가? 삶을 즐기라고 하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삶을 견디고 있지 않은가? 삶을 견디려고 재미를 찾는다면 그야말로 패배주의적 재미다. 나는 이 사회와 닮지 않은 사람이 좋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알게 되는 것이 가장 재미있다.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 있을 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법하지도 않은 일을 해내려는 것. 그것만큼 내 빈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도 없다. 그것만큼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것도 없다. 두 번째, 나는 안변의 에너지. 나는 절대 생각을 바꾸지 않을 거야. 에너지다. 네 생각이 괜찮고 네가 고생하는 것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나에게 강요하지 마. 개인의 취향이지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네 말은 맞지만 다른 의견도 있으니까. 이 관대한 말은 속에 이런 말을 깔고 있는 때도 아주 많다. 그러니 나한테 변하라고 하지 마. 이런 대화 속에서 우리에겐 공통의 열망이 없고 나와 당신은 한없이 멀어지고 나와 당신은 각자 쓸쓸해지고 빈 공간은 또다시 무한대로 넓어진다. 나는 굶주려 있다. 나는 당신 때문에 변했어요. 당신은 나를 바꾸어 놓았어요. 당신은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해요. 세 번째, 돈 좀 돼? 에너지. 돈 좀 돼? 빈 공간에 떠다니는 세 번째 에너지다. 뭐 좀 하려고 하면 묻는다. 그걸로 돈이 되겠어?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 낸 나의 모든 책은 시장을 잘못 읽은 상품에 불과하다. 내 생각을 시장의 언어로만 인정받아야 하다니 나는 그것을 조금도 원하지 않는다. 돈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 돈 때문에 정말 많은 성장 이야기들이 사라졌다. 돈이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나는 돈이면 다 된다가 야기한 나쁜 결과를 수없이 알고 보았다. 한국 사회에 널린 수많은 죽음을 생각하면 돈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 정도로 강도 높은 자본 중심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굴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많은 좋은 것이 반자본주의적이다. 우리는 돈이 안 되는 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돈이 안 되는 것들의 도움으로 산다. 무화과 냄새, 라일락 꽃향기, 제잘제잘 새소리, 바다의 즐거운 에너지, 하늘에서 떨어지는 꽃잎, 그리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랑의 수많은 모습들. 그러나 우리 사이에 빈 공간만 있는 것은 아니다. 빈 공간 위에는 모든 것을 지켜보는 하늘이 있다. 우리는 힘든 날 담벼락에 기대 하늘을 올려다본다. 누군가 진짜로 하늘을 올려다본다면 그 순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나 희망과 관련된 소망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존 버거의 아름다운 문장이 있다. 새해 첫날 밤, 보름달이 뜨는 밤, 별이 찬란한 밤, 유성우가 쏟아지는 밤, 나만의 장애물을 마주했을 때, 소박한 소원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할 때, 우리는 긴 숨을 쉬면서 하늘을 본다. 그 하늘 아래, 빈 공간 아래, 우리의 따뜻하고 부드럽고 연약한 몸이 있다. 그리고 우리 몸 아래에도 뭔가가 있다. 팔꿈치 아래 어딘가, 바로 거기 메모장이 있다. 그 메모장에도 두려움이나 희망과 관련된 소망이 있다. 메모장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과 닮았다. 로르카 시인의 말대로 들꽃은 꿈을 위해 태어났고 우리는 삶을 위해 태어났다. 모든 주체적인 인간은 빈 공간 아래서 이 빈 공간을 자기 방식으로 채우면서 태어났다. 나는 재미, 이해관계, 돈이 독재적인 힘을 갖는 사회에서 살고 싶지 않아서 우리 사이의 빈 공간을 아무렇게나 채우고 싶지 않아서 아무렇게나 살고 싶지 않아서 좋은 친구가 생기면 좋겠어서 외롭기 싫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힘과 생각을 키우는 최초의 공간, 작은 세계, 메모장을 가지길 바라 마지 않는다. 메모는 나를 속인 적이 없다. 나는 문장 수집가였다. 그 안에 내 인생을 담아놓을 가치가 있는 문장들만을 찾아다녔다. 한동안 아주 열심히 책을 읽었다. 그 뒤로도 정신적 위기의 순간에 책을 더 열심히 읽는 습관이 생겼다. 위기의 순간에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메모했다. 위기의 순간에 말들이 오히려 더 간절하게 들린다. 슬플 때는 사소한 기쁨도 결정적이다. 메모는 나를 속인 적이 없다. 결국은 힘이 된다. 괴로움 속에서 말없이 메모하는 기분은 얼음 밑을 흐르는 물소리를 듣는 것과도 같다. 곧 봄이 올 것이다. 나는 앞에서 말한 소로우처럼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나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세계,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만 주로 적었다. 노트별로 이름도 있었다. 모든 곳에서 사랑을 보자. 노트. 반복과 변주. 노트. 지옥 같은 세상의 천국 같은 노트. 야간 비행. 노트. 이제 눈곱을 떼자. 노트도 있었다. 가끔은 한 줄짜리 독서일기도 썼다. 다만 일기는 쓰지 않았다. 아니, 잠깐 쓴 적이 있었는데 나 자신이 어찌나 징징대고 감상적으로 과장하는지 곧 흥미를 잃고 말았다. 당시 나는 감상적으로 말하지 않고서는 자신에 대해 말하는 방법도 몰랐던 것이다. 비록 내가 쓴 글은 지루하기 짝이 없었지만 일기도 메모로서 분명히 장점이 있다.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든다. 과거를 돌아보게 한다.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야말로 도덕적인 것의 출발이다. 자신의 못난 점을 인정하는 것도 대단한 용기다. 그러나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나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는 나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이 좋다. 내 속을 들여다보는 것보다는 내 속에 들어오는 이야기들에 빠지는 것이 더 좋다.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 포착한 문장이 나를 보게 만드는 것이 좋다. 그때 쓴 것과 비슷하게 재현하면 이런 메모들이 나올 것 같다. 나 자신에게 주는 격려의 말. 한 번만 새로워지자. 딱 한 번만. 한 번 했으면 한 번 더 하자. 현재를 살면서도 미래를 사는 방법. 나중에 하자는 없다. 지금 당장 해야 한다. 되고 싶은 사람. 나부터 나를 깔보지 않는 사람. 세상이 비합리적인 것을 알아도 이성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새로운 것의 좋은 면을 먼저 알아볼 수 있는 사람. 굳이 꼭 사람을 비교하려면 각자가 가진 이상으로 비교하자.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자. 지난해의 나와 올해의 나를 비교하자. 가장 이상적인 인물. 일리아드의 헥토르. 헥토르는 아킬레우스와 맞서기 전에 아내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를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당신이요. 그리스인들이 당신을 슬프게 할까봐. 당신은 살기 위해서 뭐든지 해야 할 텐데. 당신이 남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내가 지켜줘야 하는데. 나마저 죽으면 당신도 많이 울 텐데. 그렇게 아내와 작별한 그는 트로이 성벽을 앞두고 아킬레우스와 결투를 한다. 아마 햇살이 뜨거운 날이었을 것이다. 그는 두려웠고 고독했으며 자신이 패배할 것과 트로이는 멸망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싸우지 않고 그저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다. 다음 세대들이 볼 수 있는 무엇인가를 나는 완성할 것이다. 나는 싸우고 사랑하다가 죽어갈 것이다. 그는 그렇게 했다. 햇살과 먼지, 고독 속에서 미래를 위해 뭔가 하려는 사람은 내게는 모두 헥토르로 보인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아버지 니코스 카잔차키스 가족은 어느 해 홍수 때문에 포도 농사를 다 망쳤다. 아버지, 포도가 다 없어졌어요. 시끄럽다. 우리들은 없어지지 않았어. 이에 대한 니코스의 말. 아버지는 재난을 지켜보며 아버지 혼자만의 위엄을 그대로 지켰다. 이 이상적인 인물들은 검은 밤에 수놓아진 나의 별. 나는 이 사람들과 함께 살고 함께 다시 태어나려고 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감동으로 잠들고 사랑으로 깨어났다. 가장 좋아하는 단어. 진짜. 가장 기쁠 때. 드물게 내가 진짜일 때, 가식 떨지 않을 때, 마음에 모순이 없을 때, 깨끗하게 감탄할 때, 아,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 이런 느낌이 들 때, 이제 좀 나아졌군 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 모두 생각보다 더 잘 해냈을 때, 우리 모두 더 믿을 만하게 행동했을 때, 오늘의 헛수고, 오늘도 나는 다른 사람을 닮으려고 너무 노력했다. 오늘도 나는 다른 사람 마음에 들려고 너무 노력했다. 오늘도 나는 나의 그림자로 살았다. 진심으로 후회가 되는 것. 나만 생각하면서 외로워한 것.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 인간의 특징. 인간은 걱정, 희망, 욕망, 이 셋 중 하나에는 꼭 사로잡힌다.
인간은 자신감과 두려움 이 둘 사이를 왕복운동한다. 신이 아가에게 삶을 주면서 말했다. 아가야, 선물이란다. 가지고 놀아라. 그리고 인간은 삶을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쪽과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나뉜다. 나쁜 놈들을 위한 기도문. 우리는 꿈속의 환영 같고 우리는 하찮은 잠으로 둘러싸여 있고 꼭대기가 구름에 갇힌 탑과도 같은 우리의 무대장치도 공기 속에 녹아들 테고 나쁜 놈도 결국은 죽겠지요. 세상에 덧없음은 슬프지만 어떤 덧없음은 좋고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노트가 가득 차면 열심히 산 것 같았고 안심이 되었다. 메모는 수많은 밤 나의 일부였고 기쁨이었다. 메모도 책 읽기나 글쓰기처럼 자발적으로 선택한 진지한 즐거움, 놀이의 영토에 속한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를 스스로 결정하는데 왜 즐겁지 않겠는가? 메모는 관능적인 일이기도 하다. 내 몸에 좋은 이야기를 붙이고 그 이야기에 몸과 마음이 섞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메모는 좋은 쪽과 한편이 되어 치르는 모험 이야기이기도 하고 하나씩 하나씩 답을 찾고 그 작은 답을 모아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만들려는 사랑스러운 흔적이기도 하다. 메모는 자기 생각을 가진 채 좋은 것에 계속 영향을 받으려는 삶을 향한 적극적인 노력이다. 이제껏 해보지 못한 생각을 하면 좋고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것을 느낄 수 있다면 좋다. 꼭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것 같다. 그리고 아, 이거구나 하는 깨달음은 반드시 침묵을 데리고 온다. 시간은 잠시 정지된다. 삶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지된 시간 속에서 자기 모습을 만든다. 삶은 구불구불 흘러가다가 잠깐 멈추고 정지된 시간 속에서 단단해진다. 이 정지된 시간은 나에게 한 단어를 떠오르게 한다. 번진다. 설명하기 힘든 벅찬 행복감이 어렵게 얻은 깨달음과 긍정의 행복감이 번져나간다. 이미 마음은 미래를 아직 오지 않은 날을 산다. 그때는 그 요란한 자아도 잠시 내 곁을 떠난다. 이 고요한 시간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을 기다리느라 우리는 읽고 관찰하고 손으로 옮겨 적는 한편 속으로는 생각을 한다. 그래, 이렇게 살자. 그래. 그리고 이 긍정이 삶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내길 바란다. 이젠 예전처럼 나를 위한 메모를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어떤 주제의 메모를 하든 아, 이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어. 그래. 그 침묵과 긍정을 기다리지 않았던 날은 하루도 없다. 메모의 부화. 혼자서 메모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는 사회적 존재다. 메모는 재료다. 메모는 준비다. 삶을 위한 예열 과정이다. 언젠가는 그중 가장 좋은 것은 삶으로 부화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메모할지 아무도 막지 못한다는 점이다. 분명한 것은 메모장 안에서 우리는 더 용감해져도 된다는 점이다. 원한다면 얼마든지 더 꿈꿔도 좋다.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쓴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살지 몰라도 쓴 대로 살 수는 있다. 할 수 있는 한 자신 안에 있는 최선의 것을 따라 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있지 않는가. 자신 안에 괜찮은 것이 없다면 외부 세계에서 모셔오면 된다. 나쁜 일로부터 만들어낸 이야기. 한번 읽은 뒤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말이 있다.
보르헤스의 말이다. 우리 인생에는 약간의 좋은 일과 많은 나쁜 일이 생긴다. 좋은 일은 그냥 그 자체로 놔둬라. 그리고 나쁜 일은 여기서 잠깐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라. 대체 나쁜 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 나쁜 일은 바꿔라. 더 나은 것으로. 이를테면 시 같은 것으로. 이 말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는가?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평생 하는 일일 것이다. 가슴 아린 일로부터 만들어낸 경이로운 이야기. 저열한 현실에서 잉태된 아름다운 이야기. 아침 볕이 흐릿하게 사라질 때 해변을 걸으며 상상하는 것이 진실. 이라는 휘트먼의 시구 같은 이야기. 그게 삶일 것이다. 나는 준비되어 있다. 삶에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에. 그만큼은 삶을 살아본 것이다. 그러나 삶에 시달리면서도 가볍게 날고 싶고 삶에 시달리면서도 할 일은 하고 싶다. 나는 최고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 전달하고 싶다. 그래서 잘 알아들으려 하고 기억하려 하고 이해가 될 때까지 메모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룬 성취. 그 전 단계에는 자신만의 메모가 존재할 것이다. 줄치고 삭제하고 또 쓰고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하트 표시, 별 표시, X 표시, 동그라미 표시. 온갖 색깔의 펜, 온갖 필체, 각주, 화살표. 메모는 인내심의 표현이다. 우리는 메모를 재료로 책을 쓰고 노래를 만들고 작업을 완성하고 특별한 날을 준비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더 나은 생각을 찾고 노동을 값지게 할 수 있다. 전기 띈 몸을 사랑한다. 앞에서 말한 대로 나는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위한 메모는 하지 않는다. 최선을 다해 할 일이 생기면 분투한 것을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수없이 메모를 한다. 꼭 해내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 일을 준비도 없이 할 수는 없다. 사실 많은 문장을 적어놓고 많이 외운다고 해서 내가 쉽게 변하지는 않는다. 적어도 나는 고백으로도 성찰로도 투덜거림으로도 고독으로도 산책으로도 여행으로도 잘 바뀌지 않았다. 몽상 속에서는 나는 전 지구를 구할 수 있지만 현실 속의 나에게는 뭔가가 더 필요했다. 그것은 만남이었다. 휘트먼은 전기 띈 몸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나 역시 전기 띈 몸을 사랑한다. 놀라운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만나 그 충격으로 감전되는 것이 좋다. 책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이유를 댈 수 있고 책은 넘쳐 흐를 만큼 나를 사랑해 주었지만 책에서 본 좋은 것을 세상에서 볼 수 있다면 더욱 좋다. 이 세상에 좋은 것은 결국 우리 안에 다 있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타인들은 존재하고 나는 그것을 찾아내서 결국은 우리 함께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잘 전해야 했다. 운명에 맞설 나의 마술적 주문은 지옥 같은 세상에서 지옥 같지 않은 이야기를 찾아내라 였다. 몇 년째 이 주문은 변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있다. 나의 분투는 아직까지는 미완이고 결점이 많고 한계는 명백하고 실망스러운 실패로 얼룩져 있고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것조차 아는 사람이 없이 그냥 나의 노트들의 혼란스러운 흔적들로만 남아있다. 나조차도 알아보지 못할 급히 휘갈겨 쓴 글씨들, 수없이 반복된 질문들, 물음표, 그 물음표 뒤에 수많은 대답들,
그러나 그 노트에는 발돋움을 하면서 돌파하려는 한 인간이 살아있다. 나는 현재 어쨌든 듣는 자이고 이야기 채집가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내 생각만 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나는 내가 원하는 내가 되어가는 중이라는 느낌이 든다. 내가 들은 이야기가 내 이야기보다 좋은 것이라면 그때 비로소 갑자기 내가 인간이 되는 것 같다. 스스로 못마땅하게 여겨왔던 내가 슬금슬금 도망치는 것 같다. 나는 나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타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러나 지금은 우선 혼란스러우나 절실했던 내 메모의 일부분들을 나눌 수밖에 없다.